이건 영감이 강한 친구의 이야기다. 나 자신에게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영적인 일이었는지는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지난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는 허락을 받고 옮긴다. 오간말은 기억나는 대로 적은 것이라 조금 뒤죽박죽일지도 모르겠다. 그 친구와는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다. 30을 앞둔 지금도 자주 놀고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이다. 그 친구 집안은 우리 동네에서도 꽤 큰 신사의 신관일을 대대로 맡아왔다. 평소에는 평범한 일을 하다가 설날이나 신을 모시는 행사, 결혼식 같은 게 있으면 신관 차림으로 기도를 올린다. 부업이라고 해야 할지 본업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사는 집도 신사 바로 근처다. 그날도 술을 마시자는 얘기가 나와서 일단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다. 신사 집안에 그 친구가 하루키, 하루키의 여자친구가 미사키, 늦게 오기로 한 애가 아야노, 그리고 내가 유타다. 하루키와 미사키가 먼저 도착했고 우리는 게임을 하며 아야노를 기다렸다. 한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야노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했다. 헛간에서 재미있는 게 나와서 가족이 다 같이 거기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것이다. 유타는 퀴즈나 퍼즐 잘하지 않았느냐고 재미있는 걸 가져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40분쯤 지나 아야노가 도착했다. 정확히는 아야노의 차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선 그 순간 하루키가 말했다. 위험해. 이거 위험해. 어떡하지? 아버지 오늘 집에 안 계신데. 왜 그러느냐고, 또 뭐가 나왔느냐고 내가 물었다. 미사키도 괜찮으냐고, 또 그런 거냐고 물었다. 하루키는 나왔다고 할 수준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했다. 웃음인지 숨인지 모를 소리를 짧게 흘리며 진짜 위험하다고 중얼거렸다. 하루키는 평소에 영감이 있다거나 귀신을 본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신사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겁에 질린다. 나도 아야노도 미사키도 그걸 알고는 있다. 다만 하루키가 그 얘기를 깊이 파고드는 걸 싫어해서 평소에는 화제로 삼지 않는다. 아야노가 내 방까지 올라왔다. 하루키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뭘 가져왔느냐고 꺼내보라고 했다. 아야노는 자기가 위험한 걸 가져온 거냐고 되물었다. 하루키는 그렇다고만 답했다. 아야노는 다음 주에 집 헛간을 철거하는데 청소하다가 나온 거라고 하면서 나무 상자를 꺼냈다. 20cm쯤 되는 사각형 나무 상자였다. 전화로 퍼즐이라고 했던 게 이거였구나 싶었다. 작은 테트리스 블록 같은 나무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 상자 모양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다. 하루키가 소리쳤다. 하루키는 그 상자를 더 이상 만지지 말라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러더니 화장실로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곧 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사키가 따라가서 등을 쓸어주는 듯 했다. 한바탕 개워내고 난 하루키가 돌아왔다. 하루키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코토리바코를 친구가 가져왔어. 무섭다고. 할아버지와 달리 자기는 할아버지처럼 못한다고 하루키는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오는 29살이었다. 그만큼 무서운 일인 거겠지.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통화는 계속됐다. 아직 붙지는 않았고 상자만 보인다고 했다. 흔적은 있지만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조금 들어가 있다고. 친구 배 쪽이라고 했다. 무늬는 칠보 모양인 것 같다고 했다. 안에 삼각형이 있으니 칠보가 맞다고 했다. 그러고는 틀림없을 거라고 하다가 왜냐면 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모르겠다고,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만 말했다. 알아듣지 못할 용어가 여러 가지 나왔지만 반복해서 말하던 건 코토리바코와 칠보 그 둘이었다. 나머지는 잊어버렸다. 알았어. 할게. 실수하면 정화해줘. 아버지 부탁이야. 하루키는 거기서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2분쯤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흐느끼다가 좋아 하고 짧게 내뱉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자기 무릎 부근을 탁 쳤다. 더는 울지 않았다. 뭔가 결심한 얼굴이었다. 유타, 커터칼이나 식칼 좀 빌려줘. 뭘 하려는 거냐고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하루키는 누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고 아야노를 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아야노에게 말했다. 자기를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다.
미사키에게도 나에게도 아무튼 무서워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외쳤다. 자기가 있으니 괜찮다고 했다. 얕보지 말라고 할아버지도 해냈으니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질 것 같으냐고 소리를 질렀다. 스스로의 두려움을 떨쳐내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아야노는 반쯤 울고 있었다.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나도 미사키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정말 오줌을 지릴 것 같았다. 아야노가 알았다고 해보겠다고 답했다. 나도 미사키도 뭐가 뭔지 모르면서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하루키가 다시 식칼을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얼떨결에 식칼을 건넸다. 하루키는 나에게 자기 허벅지 안쪽을 잇는 힘껏 꼬집으라고 다급하게 명령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키가 이를 악물고 앓는 소리를 삼키는 사이 나는 그 허벅지 안쪽을 잇는 힘껏 꼬집었다. 그렇게 꼬집힌 채로 하루키는 자기 손끝과 손바닥을 식칼로 베었다. 아마 그 통증을 지우려고 나에게 꼬집게 한 것 같다. 하루키는 아야노에게 입을 벌리라고 명령했다. 하루키는 아야노의 입속에 피투성이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맛없어도 마시라고 했다. 아야노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크게 울었다. 하루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시작해서 신메이 이와토 아케마시타 카시코미 모 마우스 하고 충문인지 주문인지 모를 말을 5에서 6번쯤 반복했다. 주문이라기보다는 옛 가락으로 읊는 노래에 가까웠다. 하루키가 아야노의 입에서 손가락을 빼자마자 아야노는 하루키의 피가 섞인 토사물을 개어냈다. 하루키가 나왔다고 외쳤다. 아야노는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거듭말하며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다음 하고 짧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신다고도 했다. 그러고는 피투성이 손을 아야노가 가져온 나무 상자 위에 덮었다. 코토리바코 하고 부르는 소리 뒤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이어졌다. 그러다 하루키의 얼굴이 다시 울 것처럼 일그러졌다. 안 된다고 해뒀어야 했는데 하고 중얼거렸다. 하루키는 나에게 아버지에게 전화해달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시키는 대로 하루키의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키의 귓가에 대 주었다. 미안하다고, 잊어버렸으니 같이 읊어달라고 하루키가 말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오른손을 상자에 얹고 다시 그 주문 같은 것을 읊었다. 역시 노래하는 듯한 가락이었다. 끝났다고 하루키가 겨우 그 말만 되뇌었다. 그러고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다 큰 어른이 참지 못하고 목 놓아 온 것이다. 미사키가 다독여주는 가운데 20분을 내리 울었다. 나도 아야노도 미사키도 함께 엉엉 울어서 넷이 다 같이 울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하루키는 나무 상자에서 결코 손을 떼지 않았던 것 같다. 다들 크게 울고 있어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조금 진정된 뒤 하루키는 손과 상자를 함께 묶어둘 수건 같은 게 없냐고 물었다. 그래서 얇고 큰 수건으로 하루키의 손과 나무 상자를 함께 묶었다. 그러자 하루키가 말했다. 자, 어디로 술 마시러 갈까? 다들 어리둥절해서 되물었다. 하루키는 농담이라며 오늘은 아무래도 무리니까 데려다 달라고 했다. 이 녀석은 대체 어떤 신경을 가진 걸까 싶었다. 정말 강한 녀석이구나 했다. 그날은 아야노도 하루키도 미사키도 다들 몹시 지쳐서 내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원래 술자리에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할 예정이었다. 그 뒤로 하루키는 여드레 정도 일을 쉬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하루키를 만나 그때 일을 물어봤다. 아야노네 집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느 산속에 있는 마을이라고 했다. 그런 곳에는 그런 게 있곤 하다고 했다. 상자는 아버지가 돌아오신 뒤에 안치해 뒀다고 했다. 뭐 너무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나아. 너는 말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아무리 물어도 그 이상은 알려주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에 하루키가 이렇게 말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말이야. 원한 그 자체라는 거야. 들어있는 건 꽤 많은 수의 검지끝과 탯줄이지만 하고 하루키는 덧붙였다. 차별은 절대 안 되는 거라고 했다. 사람의 원한이라는 건 무서운 거라서 그런 걸 만들어버린다고 했다. 그런 게 나타나면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처리하시곤 했다고 한다. 할아버지 대에서 거의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설마 자기가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리저리 놀러 다니느라 집안의 신사일을 제대로 익혀두지 않아서 정말 잔뜩 겁먹었었다고 했다. 이제 좀 공부해볼까 한다고 재능은 없는 것 같지만 하고 웃었다. 그러고는 아까 마을 얘기를 했지만
차별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했다. 아야노와도 지금까지처럼 지내라고 했다. 그런 시대도 아니고 촌스럽지 않느냐고 했다. 나는 당연하지 하고 답했다. 그것보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되겠냐고 묻자 하루키는 귀신도 못 보는 주제에 참 좋아한다고 했다. 안 보이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거라고 나는 답했다. 하루키는 상관없다고, 말한다고 뭔가 붙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믿을 거고 거짓말쟁이 취급이나 당할 거라고, 자기는 시치미를 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긴다. 설마 그 녀석도 이 얘기가 이만큼 여러 사람에게 옮겨질 줄은 모를 것이다. 컴퓨터도 잘 모르는 녀석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상자 말인데 예전에 비슷한 상자 이야기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다. 나무 상자를 열었더니 손톱과 머리카락이 들어있고 슈와 천왕이 어쩌고 하는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어제 하루키에게서 상자 안에 든 것을 얼핏 들었던 게 생각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저주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 따로 있는 걸까? 그 마을이 어디냐고도 물어봤다. 야마구치는 아니라고 했다. 가깝기는 하지만 10월을 신이 있는 달이라고 부르는 지방이라고 한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 때문에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배라고 해도 어선이 아니라 화물을 운반하는 이른바 상선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선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휴가를 돌렸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랜 시간을 배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항구에서 짐을 싣고 내린 뒤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때 선원 한 명이 배의 통로에서 작은 상자 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상자는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양손으로 감쌀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재질은 철제였고 파란색이었지만 색이 상당히 발해 있었습니다. 이음매 같은 것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흔들면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은 틀림없었지만 여는 방법을 몰라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선원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런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까 그 항구에서 배에 드나들던 누군가가 떨어뜨린 물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다음 항구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되겠다고 생각해 상자를 배의 살롱에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선원들의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나 아이가 사고 등을 당해 병원에 실려가곤 했습니다. 다음 항구에서는 가족이 다친 사람들과 휴가 중이던 사람들이 급히 교대하게 됐습니다. 저는 혼자 몸이었고 부모님도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그대로 배에 남게 됐습니다. 선원은 남성이 많지만 저희 회사에는 여성 선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분을 A씨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소동으로 A씨도 배를 타게 됐습니다. 항구를 떠난 다음 날 저는 살롱에서 A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A씨가 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상자는 뭐예요? 아무 연락도 없어서 상자를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A씨와 함께 상자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A씨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벽을 향해 머리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일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상자를 상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곧바로 A씨를 붙잡고 다른 선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동안에도 A씨는 으으욱익하고 낮은 소리로 신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다른 선원들이 모였고 우리는 함께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를 침실로 옮겨 상태를 살피고 있으니 정신을 잃었는지 잠잠해졌습니다. 다음에 정박할 항구는 가까웠습니다. 약 2시간 뒤 항구에 도착했고 다시 교대하는 형태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도 동행해서 배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A씨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일을 위해 입원하게 됐고 저는 그대로 휴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주머니에 넣어둔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상자를 발견한 뒤부터 일련의 소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영감이 강한 사람이 있어서 전화로 상담해봤습니다. 실물을 보지 못했으니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만일을 위해 액마기를 받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씨라는 분을 소개해줬습니다. 저는 다음날 B씨를 찾아갔습니다. B씨는 초로의 험상궂은 남성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뭔가 지독한 걸 가져온 것 같은데. 제가 이 상자 말씀인가요? 라고 묻자 B씨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주물의 일종인데 흔한 것들과는 비교가 안 돼. 다행히 힘이 꽤 약해진 것 같아서 죽은 사람은 안 나온 모양이지만 나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 일단 맡아서 전문적인 곳으로 가져가겠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상자가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위험한 건가요? B씨는 대답했습니다. 내용물이 이 저주물의 본질이야. 상자를 부수기라도 했으면 큰일 났을 거야.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B씨는 아시나요? B씨는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짐작은가. 근데 그걸 들으면 후회하게 될 텐데.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B씨에게 맡겼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원인 불명으로 급사했고 B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게 됐습니다. 대체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은 무서운 이야기 중에 비슷한 상자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괴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인지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류의 물건이었다면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이었을지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집니다. 뭔가 영적인 것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상자의 정체도 알 수 없는 애매한 결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무서웠기 때문에 투고하게 되었습니다. 도쿄의 어느 주택가에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내와 당시 3살이던 아들, 갓 태어난 딸까지 넷이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좁은 골목이 있었고 그 골목 건너편에는 단독주택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둘이서 그 집 앞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그 단독주택 2층에 빨간 사람이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정면에 있어서인지 그 집은 늘 커튼이 닫혀 있었는데 그날은 커튼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들 말로는 골목에서 보이는 창가에 빨간 사람이 서서 이쪽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재촉해서 저도 단독주택 2층을 올려다봤지만 사람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대충 아들을 달래며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빨간 사람이 보인다고 말한 지 며칠 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와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 단독주택에서 고함 소리와 무언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를 격하게 야단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넘겼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누군가 신고했는지 순찰차가 왔고 그날은 잠잠해진 듯 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그런 식으로 야단치는 모습이었고 경찰이 오는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몇 달 이어진 후 그 단독주택 가족은 어딘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매물로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와 그 단독주택의 건축 연수, 부지 넓이를 생각하면 매매가는 놀랄 만큼 저렴했습니다. 아들이 빨간 사람을 봤다는 일이나 예전 주민의 일을 생각하면 조금 꺼림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집을 사려던 참이었던 저는 집 구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불러 아내와 2아이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불이라도 붙은 듯 들어가기 싫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대로 중개업자를 돌려보내는 것도 미안해서 2아이는 아내에게 맡기고 저 혼자 집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공들여 지은 집인 듯 방의 넓이와 구조가 훌륭했습니다. 1층 방을 한 바퀴 다 둘러볼 즈음에는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간 순간 도저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몇 개의 방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중 한 방에서 강렬하게 불쾌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 방은 골목에서 보이는 곳이었고 아들이 빨간 사람을 봤다고 했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그 방의 문 너머로는 노골적인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이쪽에 해를 끼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그 방만은 도저히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후 바로 다른 땅에 집을 샀고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최근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움도 있어서 가족 넷이서 가보았습니다. 그 단독주택은 아직도 팔리지 않은 듯 매매가는 더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살이 된 막내딸이 그 단독주택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사람들 다 빨개. 그 말을 듣고 저 집은 앞으로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